내년도 예산이 올해 본 예산보다 8.5% 늘어난 555조 8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을 선택한 건데요. 문제는 나라 빚이 1,000조 원에 육박한다는 데 있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한 점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 김태기 단국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기 교수님, 내년 예산은 예상한 대로 이제 확정 재정인데 네. 8.5%. 네.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확정의 폭? 확장의 폭보다도 사실 더 큰 문제는 별로 이렇게 예산을 늘려가지고 효과가 없었는데 그냥 확장하는 그 맛으로 가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제는 지금 재정 적자가 엄청 빠른 속도로 가고 있잖아요. 또 내년도 경우는 아예 2배 이상으로 재정 적자를 늘리면서도 감소하면서 가겠다 그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빨간불이 켜지면 서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미 우리가 확장 재정 가지고 일자리 만들고 하는 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재정 적자만 들고 일자리는 악화된다라면 한번 되돌아보고 이게 우리가 이게 막 무리하게 확장 재정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야 될 텐데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무리한 확장 재정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서지용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슈퍼 예산이 이렇게까지 늘어날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지난 3차 추경 그 546조 9천억보다도 지금 1.6%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본 예산 대비는 8.5% 늘어나 555조 8천억인가요? 이렇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내용이 이제 저도 너무 많이 늘어나서 뭐가 이렇게 늘어난다 봤더니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어쨌든 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에너지 쪽 분야인 것 같아요. 그쪽에서 한 22조 9%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23% 정도 증가했는데 어쨌든 그 내용을 빼고서는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고용사회 안전망 한 10.7% 늘어난 거는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환경 부분이 지금 16.7%가 늘어났는데 네. 물론 환경 중요하긴 한데 지금 내수 절벽이나 이제 고용의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고용사회 안전망 10.7%가 좀 더 늘어나고 환경 쪽이 좀 우선순위에서 뒤진다고 봤을 때 좀 더 줄어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었고요. R&D 지금 12.3% 늘어난 거는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재정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적자 국채가 내년도도 지금 한 81조 원 정도 지금 발행 예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올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39.8%로 이제 집계는 돼 있는데 내년 되면은 이제 46.8%까지 거의 50% 육박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적자 국채 발행하지 않고 제가 좀 생각해 보는 거는 이제 정부가 영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영구채라는 건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채권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국은행이 매입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국가 채무에 잡히지가 않고요. 대신 한국은행 손실로만 인식이 되거든요. 그럼 GDP 대비 그 국가 채무 비율이 좀 올라가는 걸 좀 제어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이제 정부의 지출을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는 것 때문에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된다. 그다음에 또 인플레이션 우려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0%대 디플레이션 지금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앙은행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년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처우 개선율을 지금 0.9%로 설정한 거를 무척 홍보로 하고 있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지금 0.3%밖에 안 되는데 0.9%면 좀 많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정을 쓸 수밖에 없다. 재정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아무리 확장 재정, 국가 채무에 대한 걱정이 많아도 이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을 확대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대로 쓰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공공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 고용 유지 사실 지난 한 2, 3년 했던 거 코로나 이전에 했던 거나 코로나 이후에 했던 거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러면 뭔가 반성이 필요하다는 이런 뜻이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요소는 이 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AI, 빅데이터 등등 이런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이제 더 이용이 될 텐데 지금 가장 뭐가 중요할까요? 그게 필요로 한 어떤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걸 가져야지 취업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한번 대대적으로 쏟아야 된다. 그러니까 직업교육, 직업훈련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중국 가장 큰 예산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쪽으로는 기업이, 산업이 막 일어나야 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사람들이 배워야 되거든요. 네. 그게 돈을 엄청 투입하는데 우리 예산에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앉아가지고 아 그래요 뭐 저 하시죠 뭐 먹을 거 드시죠 이거고 반면에 미국이랑 중국은 먹을 거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준비하세요. 우리가 직업교육, 직업훈련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 재정을 확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돈 제대로 쓸 수 없어? 그리고 지난 2, 3년 우리 실패했잖아. 왜? 갈수록 청년 일자리는 악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예산을 줄였나요? 계속 늘렸는데 청년 일자리는 더 악화돼. 도대체 무슨 이유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기술 변화나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해 가지고 전혀 이게 지금 배려를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네. 지금 뭐 돈 쓸 곳은 많은데 세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세금이 얼마나 거칠까 좀 예측을 해보자면 특히 뭐 법인세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1% 정도 세수 늘어난다 그러면 금액으로 보면 3.1조 원, 3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조 원 정도 늘어나는데 지출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뭐가 이렇게 좀 많이 줄고 덜 늘어나는 부분이 뭔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인세 감소율이 이제 올해보다 8.8% 감소할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도 1%가 이제 늘은 거는 뭐 때문이냐면 종부세 54% 늘어나는 거, 그다음에 종부세. 소득세 네. 1.5%, 그다음에 부가세 3.2%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늘어나지 않았다면은 세수가 아마 감소세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법인세가 줄어든다는 거는 기업 실적이 안 좋다는 거죠. 세금 많이 못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데 그나마 이제 그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래서 정부의 어떤 부동산 규제로 인해 가지고 그나마 세수 확보가 되지 않았다면은 세수도 이제 감소가 됐다는 사실 내용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앞으로의 전망이 더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경기가 이제 되살아나지 않고 그 세금이 계속 거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앞으로 또 부동산세 많이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 더군다나 또 문제가 부가세 같은 경우 3% 이상 올렸는데 부가세는 사실은 이제 올리는 거 국민의 생활의 질에 많이 이제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정부는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증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했긴 했는데 이렇게 세금이 안 거친다면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예상한 것보다 더 떨어지면 더 덜 거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결국 빚을 내년에 내게 되는 게 벌써 90조 원 이상 빚을 내야 되는데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지금 부채가 빨리 늘지 않았습니까? 네. 내년도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사실 목표를 한 90조로 세운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년도 100조 넘어가는 거는 저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다시 빚을 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세금을 더 올리지는 않겠다고 하는 부분은 글쎄요. 그걸 결국은 지금 미래 세대한테 빚 갚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세대가 세금 더 내서 이걸 처리를 해야지.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홍 부총리나 그다음에 정부 이런 쪽에서 참 어떻게 보면 좀 미래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구나 하는 이런 걱정이 됩니다. 내년에 국가 채무 비율이 46%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그 국가 채무 비율이 이렇게 급증한 이런 뭐 과거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아 그러면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는 우리 재정 굉장히 건전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랑 비교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리스, 스페인, 뭐 이태리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고전해요. 그 나라는 맞습니다. 정부 부채 비율이 뭐 150% 안팎이니까요. 우리보다 뭐 한 두세 배 많죠. 세 배 정도 많죠. 근데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불우한 나라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 아닌가요? 이런 나라는 30%대예요. 근데 굉장히 재미나는 거는요. 아까 그렇게 정부가 돈을 막 갖다 퍼부어가 정부 부채가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실업률이 다 높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는 평균 실업률이 한 15% 안팎입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 가지고 스웨덴이나 뭐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실업률이 한 5% 안팎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나라를 원하는 거죠? 실업률도 낮고
정부 부채도 작은 나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지금 경제가 다 거의 폭망한 그리스, 스페인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부는 툭하면 야, 그 나라보다 우리가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요. 스웨덴보다 우리가 좀 어떤가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굉장히 착각을 하고 국민들을 호도한다 생각합니다. 일종의 이제 150% 부채 비율이 있는 나라랑 예. 그다음 30%대 비율이랑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을 하게 되면 한 70% 나올 겁니다. 네. 당연히 한국이 그보단 나아 보이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OECD 국가가 극과 극을 달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혀 지금 하질 않고 어떻게 보면 정부 당국자들도 너무나 방심하고 있고 이 문제를 굉장히 안이하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스페인 말씀드렸는데 네. 아마 스페인 국민 입장에 기분 나쁠 거예요. 근데 스페인이요 그렇게 처음부터 망가진 나라가 아니에요. 네. 스페인이요 2007년 8년엔 정부 부채 비율이 우리랑 비슷했어요. 30% 중반입니다. 네, 그러네요. 불과 5년 만에 네. 그게 한 70%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게 뚝이 무너지면요. 5년 만에 배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5년 만에 간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스페인 경우는 또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야, 우리가 그때 분위기가 말이야 막 그리스 이야기가 나왔거든. 그리스는 더했어요. 1980년대부터 이미 이런 이상한 풍조가 들어가지고 1985년부터 해가지고 90년 사이에요. 이게 한 40%대가 70% 갑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부채가 막 쌓이는 건요. 순간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이 지금 정부 부채가 대략 한 230%라 그래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처음부터 그랬냐?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90년대 초반 잃어버린 10년, 20년, 10년 말하기 이전에는요. 일본이 그래도 한 7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정부 부채에 어떻게 보면 정부가 빚내가지고 재정 꾸리는데 맛을 들이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고 네. 그다음 정치권이라는 데가요. 결국은 정치권에서 지금 세금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 내리는 건데 가장 편한 수단 이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유혹이라는 게 너무 크다. 네. 지금 우리는 제가 볼 때는 그 유혹을 누구도 지금 막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과거 같았으면 제가 볼 때는 홍남기 부총리가 직을 걸고 막았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제가 볼 때는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부채의 내용이 따라 다른데요. 부채가 미래 투자용 부채라면 저는 환영합니다. 그런 부채라면 저는 내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미래 투자용이 아니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 가지고 빵 한 조각 더 먹고 밥 한 그릇 더 먹는 이런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뭐를 배우세요. 그리고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투자는 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들한테 가서 야, 그 가게 나가서 무슨 뭐 밥이라 한 그릇 더 먹으라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밥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밥을 먹을 수 있는 이 소득을 만드는 게 문제인데 전혀 여기에 대한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 뭐 네. 그리스, 스페인 네. 저 나라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느냐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물려받은 국가 빚은 한 600조 원대인데 이제 다음 정권에 물려주는 빚은 1,000조 원을 넘게 되니까 다음 정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1,000조 원의 빚을 넘겨준 정부라는 불명예도 뒤집어 쓰게 되는 게 예, 아닌가. 지금 그 채무 부담이 상당히 부담이 되죠. 지금 GDP 대비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이제 4년 후게 되면은 58.3%, 60% 가까이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더 문제는 사실 그 관리 재정 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이 관리 재정 수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 전체 사회 전체 통합 수지에서 네. 사회 보장 기금을 뺀 금액이거든요. 그게 사실 지금 이제 GDP 대비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5.8%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유지된다는 건데 그럼 왜 이게 이제 적자가 됐느냐? 결국 그 재정 수입 그 연평균 증가율보다 재정 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더 컸다는 거죠. 속도가 예. 빨랐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사회성 보장 기금 중에서 최근에 이제 그 일자리가 많이 주니까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위해 가지고 그 고용보험 기금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부터 이제 그 문재인 케어다 그래가지고 건강보험 뭐 이용 그 하게끔 많이 지출하다 보니까 정부 지출하다 보니까 재정 수지 적자 폭이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회성 보장 기금이 늘어나면서 재정 수지가 악화되는 게 실질적으로는 더 우려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재정 준칙 말씀하셨는데 뭐 신축성, 탄력성 얘기를 하셨는데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참고로 EU 같은 경우는 지금 60%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고려의 대상이 신축성, 뭐 탄력성도 좋긴 한데 실제적으로 그 채무의 질을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237% 정도 되거든요.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근데 신경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외 그 데폴트 나는 채무가 아니에요. 네. 국민들이 다 갖고 있는 채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막 대외 채무 이제 불이행이 생길 수 있는지 그걸 좀 면밀히 따져가지고 별도의 리스크 관리 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홍남기 부총리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정운용 준칙이라는 것은 재정 늘어나는 폭을 법으로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건데 그 준칙 앞에 유연하다, 탄력적이다, 좀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아까 다시 돌아가가지고 유럽을 이야기 드리면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 악몽 같은 거예요. 그래서 EU 차원에서 EU 헌법이 있죠. 거기다 뭐를 넣으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재정 준칙을 헌법에다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왜? 제어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강국한테 맡기고 그다음에 그 정치권에 맡겼더니 그냥 이 호시탐탐 이 정부 재정을 더 늘려가지고 어떻게 본다라면 뭐 선거에 표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재정 준칙 부분 경우가 뭐 유연하다고 하는 건 일견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좋게 들리지만 나쁘게 말한다라면 아 이게 또 선거용 예산이 되고 재정이 어떻게 본다라면 좀 이상한 데 쓰이겠구나 이렇게 저는 들립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그래서 아마 그 문제는 그 홍남기 부총리의 어떤 뭐 진심은 모르겠으나 그러나 제가 들리는 거로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훨씬 더 재정 준칙을 강화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마이너스 3.2%로 나왔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특히 지금 수출이 6개월째 급감하고 있는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려됩니다. 지표로만 보면. 어쨌든 1분기 마이너스 1.3%에 이어서 2분기 연속 적자 폭을 이제 기록하는 거는 상당히 우려할 만하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 게 좀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3.2%거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분기 대비인데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은 마이너스 2.7% 정도 돼요. 근데 이 수치만 보더라도 1998년 4분기 마이너스 3.8% 이후에 한 20여 년 만에 상당히 낮은 수치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지금 수치가 낮게 나오냐? 결국 2분기 때 이제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수출이 안 됐다는 거예요. 수출이 안 됐는데 그나마 선방했던 게 이제 반도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한 3% 정도 수출 증가세가 이루어졌는데 뭐 석유 제품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무선통신이라든지 일부 ICT 기업하고 전통 제조업이 상당히 부진했던 겁니다. 그게 상당히 이제 수출에 이제 악영향을 줬고 전체적으로 성장률의 감소세를 가져왔는데 이제 한 가지 희망적인 건 3분기 수출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실적은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3분기가 되게 궁금한 상황이고요. 수출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한데 더 우려되는 건 사실 민간 소비거든요. 지금 내수가 9월부터 절벽일 가능성이 있고 지금 2차 재난지원금 노이도 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8월 말까지 이제 1차 재난지원금 이제 종료일이니까 결국 민간 내수가 이제 망가지고 수출이 생각보다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3분기 GDP 성장률 같은 경우도 지금 2분기보다 많이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올해 전망치를 지금 마이너스 1.3%로 보고 있잖아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어쨌든 민간 소비 쪽에 지금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되다 보니까 민간 소비를 살리면서 수출 감소폭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금 2분기보다는 좀 올리는 쪽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재난지원금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재난지원금 2차로 지급을 해야 된다.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벌써 빚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 어차피 국채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에서 산정한 국채보다는 훨씬 많아지는 거잖아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 지금 기존에 짠 예산에서 지금이라도 예산의 구조조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때마다 또 추경 짜고 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의 지금 재유행 문제는 지금 앞으로 얼마나 지금 진행이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가장 이 코로나로 피해를 받은 계층 그리고 빈곤 계층의 어떻게 보면 고통 비례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그거를 돈을 풀어서 경기를 일으킨다고 하는 그런 황당한 소리는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요번에도 100% 재난지원금을 쏟아부었지만 네. 무슨 뭐 소비가 이렇게 확 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발 정말 이 100% 무슨 재난지원금 이야기는 이제 그만. 그리고 선별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이 있어야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이 큰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가야지. 예를 들어 단순하게 50% 이하는 다 준다? 전 그것도 사실은 맞지 않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50%왜 50%지 한 이야기는 금방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빈곤 계층들은 가장 힘든 지금 상황이거든요. 완전히 일자리도 없죠. 뭐 정부 지원 그래봐야 전체 자기 생활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확실하게 좀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라는 거죠. 아, 네. 이렇게 힘들 때 빈곤계층도 먹고 사는 거는 해결이 된다.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뜻밖의 내가 가게 문을 닫아야 돼. 환자가 다녀갔으니까. 그 환자가 다녀간 가게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예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가 가는 이런 게 필요하고 그게 예산도 제가 볼 때 그게 맞춰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에서 사실 정부가 가장 주목하는 게 한국판 뉴딜, 거기에 21조 이상을 쏟아부어서 일자리를 뭐 30만 개 이상을 만들겠다는 건데 20조 원의 그 돈을 쏟아부어서 과연 만들어낸 일자리가 어느 정도의 일자리일지, 어느 정도의 그 퀄리티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예, 디지털 뉴딜, 뭐 그린 뉴딜로 대표되는 한국판 뉴딜 한 21조 3천억 정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목표는 이제 36만 개 일자리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단기간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년부터 뭐 크게 일자리 늘어나지는 않고 어쨌든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그 4년이 지나고 그 어쨌든 그 상당히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그 고용 증가세가 이루어질 거라는 걸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데이터 사업이라든지 뭐 미래차라든지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된 다음에 고용 창출이 가능한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기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래를 위한 하나의 투자는 되겠죠. 근데 오히려 정부가 단기간에 일자리 안 늘어나는 거에 대한 대비책에서 지금 국민취업 지원제도라고 그래가지고 뭐 청년 한 10만 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50만 원씩 그 6개월 동안 이제 구직수당 주는 게 있거든요. 구직 촉진 수당. 그게 이제 3조에서 한 4조 정도 되는 규모예요. 새로 내년에 도입되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단기에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좀 비중을 늘리고 오히려 그 투자는 좀 길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급작스럽게 뭐 고용 창출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그건 R&D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간에 고용 위축되는 거는 이런 그 국민취업 지원제도, 그다음에 특수고용직 그 특수고용직에 대해서 고용보험 혜택 늘리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이제 단기간에 이제 처방을 하고 R&D 개념에서 이제 이런 그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에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저임금 예술인이라든지 방금 얘기한 대로 또는 이제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료를 정부가 80%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상당한 그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또 대통령께서 내었으니까 지금 끼워 맞춰가는 건데요. 사실 그게 얼마나 시급한가에 대해서는 다들 회의적이죠.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도 지금 자영업이나 뭐 특수고용 이쪽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해 가지고 돈을 일부 지원해 왔고요. 근데 이제 그걸 전 국민이라는 거를 이제 포장하다 보니까 자꾸 여기 요점을 두는데 사실은 전 좀 걱정스러운 게요. 일자리는 결국 산업에서 또는 기업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 경우는 다 산업 보조금을 줘가지고 지금 산업이 일자리를 만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반도체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반도체 경우에서 가지고 중국 경우는 반도체 매출액의 한 4%에서 6% 정도는 다 정부 보조금입니다. 미국이 2에서 3%예요. 지금 우리는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거기서 뭐 이 가격 경쟁력도 좀 유지를 하고 그다음 거기서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정책을 가야지. 이거는 전혀 지금 손을 안 대고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 50만 원짜리 한 6개월 좀 잘 버텨 보세요.
이거 가지고는 곤란하다 생각하거든요.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좀 부추기는 그런 게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인가요? 산업 활력화가 없으면요. 사실 좀 어렵다고 보고 그다음에 전국민 고용보험제보다 더 시급한 부분은 역시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이란다든지 네. 뭐 이런 계층들 경우는 거의 그냥 이건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보험 설계사 특고 하시는 분들이 뭐 고용보험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별로 누구도 이렇게 환영하지 않는데 정부가 그냥 전 국민 해야 된다니까 끼워 맞추는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기 단국대 교수, 서지용 상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